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션익의 박창욱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요. 기후변화 대응 해안 조성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전체 블루카본 사업단에서 이제 블루카본의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자연해안선을 조금 더 폭넓게 확보하고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저희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등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얼마나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느냐. 심지어는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엘고어가 결국은 기후 변화 때문에 받은 거랑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1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제 중간에 있는 클라우스 하셀만이라는 분은 사실은 물리해양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기상학 그리고 물리해양학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관심도가 왜 생겼냐? 결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오른쪽에 있는 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까만색이 이제 관측치고, 거기에서 자연적 요인이 파란색 선이라 그러면 빨간색 선이 이제 인위적 요인하고 포함된 거죠. 즉 이제 그 최근에 있어서 결국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1960년대 이후로 관측치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다 인위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저희들이 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위성 관측을 통해서 구한 평균 해수면 같은 경우 꾸준히 2000년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열팽창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융빙수의 증가, 즉 빙하 소실.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북극이 높고 남극이 높고, 그리고 해수면 온도 자체가 올라가고 하는 게 실제 해수면 상승으로 다 이어지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부터 30년까지의 유엔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 디케이드를 위해서 이제 내놓은 주제들인데요. 보면 결국은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 깨끗한 바다,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해양 이해에 대한 예보, 그리고 안전한 바다, 지속 가능한 바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10년 동안의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기술 분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블루카본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결국은 생태계, 그리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후변화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표층 수온도 증가시키고, 해양에서 그 해수면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산성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해안선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했을 때, 작년부터 올해 내내 계속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해안 침식 문제 얘기도 계속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해수면 상승 때문만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상 현상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라고 했을 때, 해안선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장표가 빠져 있긴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면 해안선이라 그러면 흔히들 이제 선이잖아요. 즉 이제 근데 실제로 바다에 선이 하나로 유지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조석간만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진 후진을 하게 되면 물하고 바다가 만나는 그 해안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간을 이루고 있던 자연 해안선을 지금 현재 호안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렇게 블록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이 실제로 육지하고 바다하고 경계가 변하지 않게 직선으로 되죠. 대신 수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평적 움직임을 수직적으로 버티려고 하면 강제로 막게 되고, 그런 강제적인 힘 자체가 자연하고 계속 사람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지구 온난화에 가장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그걸 늦추기 위해서, 즉 인위적인 요인을 늦추기 위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리 협정 이후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넷째로 목표 자체를 각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양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어떤 부분일까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에서 느끼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이 연안 침식 등의 해양 재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양이 가지는 탄소 저장소로서의 기능, 그 기능과
능력 자체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늘릴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블루카본 사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블루카본을 늘리기 위한 또는 탄소의 흡수량을 늘리기 위한 해안선 조성을 위해서 또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해외 사례들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보시면요. 가령 주로 지금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들입니다. 즉 생태계 복원 그리고 이제 그 식생의 힘을 통해서 식생이란 거 아까 권봉 교수님 한번 얘기하셨지만 여러 이제 풀들, 나무들 이렇게 되겠죠. 플랜트들이 될 텐데 실제 해변에서 해안에서 자랄 수 있는 큰 나무는 사실 국내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대라든지 자연 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수평적으로 해수면의 이동 자체를 저항해주고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긴 슬로프를 형성하고 식생을 통해서 마찰력을 높여주는 이런 식이 자연적인 재해 방지도 되고 또 기후변화에 의한 변동성, 높은 수면의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연 해안선, 건강한 해안선을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빙 쇼어라인의 시공 전후를 보면 풀들이 많아지고 슬로프가 더 넓어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다시피 인공제방이라는 게 수중에 있는 잠재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 해안선의 슬로프를 굉장히 넓은 범위를 슬로프를 계속 폭넓게 유지할 수 없으면 전면에 이런 잠재 같은 구조물을 통해서 뒤쪽의 슬로프를 완만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미국 조지아 같은 경우에 제방 조성 전후, 식생 이식 전후인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각각 전후를 보시면 이 공간 자체가 즉 이제 물하고 이 육지가 만나는 면 자체가 굉장히 스무드해졌다, 부드러워졌다라고 오히려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지면 해양 변동성, 즉 물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의 육지가 더 잘 반응할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기후 변화에 대한 순응형 해안선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도시 쪽으로 와서 보자면 중국 홍콩의 에코쇼라인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단면들 보시면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넓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 지금 부산이 됐던 인천이 됐던 해안 도시에 보면 바다 옆으로 바로 보행로가 잘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식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들. 근데 그 식재들은 실제 바다에 사는 것들이 아니라 육지에 사는 나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이 보도에서 바로 직각으로 떨어지거나 거의 30도, 45도로 떨어지는 호암만 봤을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자연 해안에 가깝게 이런 슬로프를 조성하고 그 수중에 여러 해초를 비롯해서 염생식물들이나 또 수중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갯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겪는 매립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매립을 통해서 단절되지 않고 해양이 순환되고 그런 순환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공급이 되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복원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폐염전 같은 거를 자연 갯벌로 돌린다든지 또는 하구뚝의 기수역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이제 이 벌써 호안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 저희들이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 있죠. 콘크리트 블럭에서 그 부분들을 이 시드니나 영국 또는 미국 시애틀 사례들 보면 이 호안이라는 이 절벽 일종의 콘크리트 절벽에서 생명체들이 생물 다양성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구조물들을 조금 더 생물 친화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은 저희들한테도 많이 비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들 쭉 말씀을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큰 방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생물 다양성 그리고 식생이라는 이제 식재, 식생 그리고 굴폐각이나 이제 폐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해안선 그리고 해수면의 변동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해안선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카본 과제에 이 자연 해안선
조성 기술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한번, 국내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앞서도 보여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크게 그린 리빙, 블루 리빙, 소프트 리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라고 이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빙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해안선의 최적의 염생식물, 즉 바다에서도 살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저희들이 분류하고 그리고 적당한 식재법을 통해서 식생존들을 넓혀가는 그런 공법이 필요할 거고요. 블루 리빙은 폐광유를 포함한 이제 친환경 소재,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 소재, 친해양 소재를 통해서 해안선에 들어가는 해양 외력을 저감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배후면에 퇴적이나 슬로프가 더 경사가 완만해지고 식생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법들이 있을 거고요.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린 거랑 매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사례가 만약에 그린 리빙이라 그러면 조지아 같은 데는 블루 리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드니 같은 데는 소프트 리빙인데요. 즉 콘크리트 절벽에다가 실제 그 생물체들이 잘 부착하거나 붙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소프트 리빙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소프트 리빙은 동시에 이런 콘크리트가 강제로 이 힘으로 버티는 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적응형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저희들이 크게 분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하는 거, 그리고 조사 설계, 그리고 시공, 그리고 운영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 실제 올해 저희가 연구 과제를 앞으로 4년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건지, 국내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해안선 조성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짧게 말씀을 마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할 거냐. 즉, 우리나라 모든 해안선 중에 실제 자연 해안선은 10%도 안 될 거다라고 실질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즉, 해안도로를 따라서 달릴 수 있는 곳은 거의 자연 해안선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물하고 만나는 지역이 사석으로 되어 있느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의 구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연적으로 침퇴적이 이루어지고 물이 들락날락하는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침식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자연적으로 그게 복원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연의 한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린 리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비식생 갯벌이거나 또는 포락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생을 다시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지형을 복원할 힘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생을 통해서, 식생이라는 거는 식재죠. 이렇게 풀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해서 그런 힘을 키워주는, 그리고 탄소의 흡수 능력을 키워주는 부분이 그린 리빙이고, 그렇게 식재가 잘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해양 외력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슬로프를 평가하고 동시에 파랑의 연간 평균 파랑값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1년 동안 저희들이 후보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염생식물들, 즉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했을 때도 잘 자랄 수 있는 종들을 그 지역의 표고, 그리고 염도, 그리고 pH, 그리고 수온, 기온, 그 일간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심기 위해서 미리 실내에서 배양을 하고 키우고 있는데요. 그 동시에 이 종들은 어느 정도 염분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령 갈대를 얘기를 할 때 갈대가 염분 0에서부터 염분 15 psu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는 6에서 8 psu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또 옆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들이 자라는지 실내에서 먼저 실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동시에 식재 기술 자체도 우리가 그냥 씨를 뿌려도 바다는 육지에 있는 밭하고 다르게 그 씨앗들이 쉽게 활착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계속 치고 조석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럼 그 씨앗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 고정시켜 둘 거냐. 또는 종묘를 심어도 그 어린 상태에, 키가 작은 상태의 종묘 상태에서는 파도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망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어떻게 활착을 정착 안정시켜 주냐 부분을 꾸준히 공법을 개발해서
향후에 우리나라 전역에 보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리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친환경 소재를 설치해서 잠재적인 효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중 방파제 형태로 해서 후면에 더 많은 퇴적 환경이나 식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시드니나 홍콩 사례와 다르게 저희는 소프트 기술에 있어서도 그 아까 봤던 해외 사례 보면 콘크리트 절벽에 붙였던 구조물들을 보면 그것도 콘크리트로 보일 거예요. 다만 모양만 굴곡만 많아지는 거였던 걸로 보이시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사석을 저희들이 친환경 소재, 즉 식물성 소재를 통해서 사석 식생판을 만들어서 실제 거기에 잘피 등의 식생을 이식을 해서 그 표면들을 콘크리트 표면을 녹화하는 것과 동시에 부드럽게 연성화하는 그런 공법들을 해외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그 해안선들이 얼마나 블루카본 흡수에 효과가 있는지 또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그 과학적 분석 자체가 표준화되고 자동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마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한선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해양 자체가 가지는 탄소 흡수능 그 자체에 대해서 단지 깊은 바다뿐만 아니라 해안선에서는 인위적인 효과가 너무 많이 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위적인 효과 자체를 어떻게 잘 복원하느냐 봤을 때 오히려 깊은 바다보다 연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카본 같은 탄소 흡수 효과도 훨씬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은 좀 블루카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의 한선이 실제로는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파제나 호암보다 이런 자연의 한선이 훨씬 더 향후에 있을 자연재해에 대해서 훨씬 더 적응력을 가지고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